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오늘 저녁 8시 우리나라와 요르단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승점 상황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15점, 요르단 12점, 이라크 12점입니다. 승점 3점 차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요르단한테 패배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골득실이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고요. 요르단은 플러스 1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요르단과 승점은 같아지면서 골득실에서 역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계단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랑 경기를 갔거든요. 만약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랑 경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이긴다, 뭐 5점 차 이렇게 이긴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3위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남은 경기가 이제 이라크 원정 한번 가고 쿠웨이트와의 홈 경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라크와의 경기도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 또 경우의 수 따지고 이러지 않으려면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악재들이 겹치고 있죠. 이강인, 백승호, 정승현 이 세 명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일단 이 중에 이강인과 백승호의 탈락은 의미가 좀 큰데요. 지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 경기력이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 풀어줄 수 있는 자원인 이강인과 백승호가 없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과 백승호는 킥이라는 장점까지 있어서 세트피스 상황이나 데드볼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들인데 없다는 것이 팀에게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짜본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는 조현우, 포백은 이태석, 권경원, 조유민, 서령우, 그 앞에는 황인범과 박용우, 그 앞에는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그 앞에는 주민규를 예상해봤습니다. 황희찬을 왼쪽으로 돌리고 손흥민, 공미, 이재성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희찬도 손흥민과 비슷하게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지난 경기 황희찬이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는데 사실 돌아서는 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한번 플레이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황인범의 복귀 여부입니다. 이강인과 백승호가 빠진 상황에서 황인범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졌고요. 황인범이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 경기에 뛰면서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전과 비슷하게 이태석, 서령우를 사이드백으로 예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령우가 왼쪽으로 가고 박승욱을 오른쪽으로 넣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하더라도 뒤쪽에 항상 3명은 남겨놓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박용우가 내려오면서 센터백 2명 사이로 내려간 변형 3백 또는 권경원, 조유민 그리고 사이드백 중에 1명 남기고 1명이 올라가는 그런 비대칭 3백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령우가 소속팀에서도 왼쪽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서령우를 약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박승욱을 라이트백으로 쓰면 박승욱이 센터백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3백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풀백의 활용이에요. 손흥민이 공 잡았을 때 풀백들이 좀 돌아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죠. 그런데 사실 지난 경기는 풀백이 안 움직였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윙어들이 공을 잘 못 지켜주는 빈도도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윙어한테까지 공이 배달되는 빈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래쪽부터 빌드업을 수월하게 풀 수 없었다는 거고요. 결국엔 아래부터 잘 돼야 위쪽에서도 풀백을 오버래핑 시킬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집 수비를 뚫려면 윙어 혼자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풀백이 얼만큼 가담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 요르단전을 한번 다시 봤어요. 그때 배준호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요르단과의 1차전 하이라이트 보면 다 배준호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배준호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젊은 자원들 충분히 활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현준도 최근에 컨디션 좋고요. 배준호도 괜찮고 지난 요르단전에서 오영규가 또 멋진 슛을 성공했거든요. 오영규, 양민혁 충분히 활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2선의
앞쪽 라인에 나이가 적은 게 결코 아니에요. 주민규 30대, 손흥민 30대, 이재성 30대입니다. 아무리 그 선수들이 좋은 선수더라도 체력이 떨어지면 원래만큼의 퍼포먼스는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이 좀 파악하고 교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레벨에서는 양현준, 배준호, 양민혁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후반에는 에너지 싸움이 중요한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격하다가도 상대가 역습할 때 한 번 복귀를 못해서 실점하는 장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젊은 자원들 적극적으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박용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이 선제골을 득점하는 장면이에요. 박용우가 충분히 앞쪽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다가 백패스를 했고요. 거기서 요르단이 공을 뺏어서 선제골에 득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박용우가 사실 이 패스 미스 말고도 이 경기 내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 불안하다 요런 거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박용우가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르단이 알나이맛, 알타마리, 알마르디 요렇게 3명의 전설의 1군 조합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경기할 때도 우리나라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선수들이 압박할 때 박용우가 잘 벗겨낼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황인범이 같이 내려가주면서 수비적인 역할,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합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한테 가장 약했던 부분이 뭐냐? 바로 경합 싸움, 세컨드볼 싸움이에요. 요르단은 후방에서 복잡한 빌드업 하지 않고요. 앞쪽으로 공격수 머리 보고 떨어뜨려 준 다음에 거기서 모여서 경합 싸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울도 많이 발생하고 넘어지는 것도 많이 발생하고 힘을 많이 쓰게 돼요. 몸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요르단에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요런 흐름으로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경합을 하기보다는 빠른 패스 타이밍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간결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른 패스를 하려면 결국 퍼스트 터치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르단은 알타마리, 야잔, 아까 얘기했던 알나이맛 이런 선수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타마리, 요르단 메시라고 불리고요. 지난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가 알타마리한테 진짜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알타마리가 팔레스타인전에서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서 요르단을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알타마리가 없었거든요. 오늘 경기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의 전력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FC 서울에 야잔이라는 센터백이 있어요. 요 야잔이라는 센터백을 뚫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을 3대1로 이겼는데 그때 야잔도 코너킥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나이맛이라고 우리나라 선수들 2-3명 제치고 막 슈팅하고 이랬던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 나오고 알타마리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마르디 나오면 이 쓰리톱 공격력 무지막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민재 없는 우리 수비진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알타마리와 김민재가 승부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아시안컵 4강전에서도 김민재가 나오지 못했고 지난 우리나라가 요르단 원정 갔을 때도 알타마리가 못 나와서 둘이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권경원, 조유민 이런 선수들이 알타마리를 잘 막아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전을 보니까 요르단이 롱스로인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왼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공이 나가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로인 상황도 상당히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코너킥, 프릭 등 세트피스에서 실수 없게 잘 막아내야 됩니다.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전에서 코너킥 득점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세트피스는 운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100% 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채워서 나가야겠죠. 뭐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야잔 같은 선수를 누가 맨투맨 할지 또 프리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비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요르단이 거친 플레이를 상당히 즐겨합니다. 1차전 당시 그때 손흥민 부상으로 인해서 황희찬이 선발 출전했고요. 황희찬이 나오자마자 또 부상을 당해서 엄지성이 경기에 뛰었습니다. 근데 엄지성이
또 부상으로 나갔고요. 이렇게 요르단이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친 플레이 하는데 주심이 휘슬 안 불고 파울 잘 안 불면 우리도 거칠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박살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주심이 휘슬을 잘 불고 경고를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잘 이용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코칭 스태프들이 잘 확인을 해줘서 선수단한테 지속적으로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더 이상 부상이 없어야겠죠. 이번에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게 5일 전에 펼쳐진 코리아컵 2라운드 수원 삼성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 장면인데요. 제가 보니까 1차전 펼쳐졌던 고양 경기장이랑 잔디 수준은 비슷해요. 완전히 고르게 잔디가 분포되어 있어서 공을 찼을 때 바닥에 딱 붙어서 가는 잔디는 아닙니다. 지금 장면도 가운데 쪽으로 컷백을 하는데 공이 통통통 튀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잔바운드는 있는 정도의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특히나 슈팅할 때 좀 영향이 있어요. 슈팅하는 선수는 이 공이 땅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임팩트를 하는데, 갑자기 임팩트를 하려는 순간에 공이 통 튄다. 그러면 공의 아래쪽을 차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평소보다 공이 뜨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홈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 100% 좋은 상황에서 게임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거나 비기는 건 실질적으로 월드컵에 아주 악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경기력까지 챙기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결과가 우선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알타말이 있을 때 한번 시원하게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